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어느덧 짧은 팔이 어색하고 긴 팔 옷이 편안한 계절이 됐습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당정, 정부와 여당, 대규모 택지 공급 압박에 서울시 그린벨트 해법 검토,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그린벨트를 풀을 수 없다. 그런데 당정의 압박에 검토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 지방으로 이전 추진. 누가 한 말일까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시즌2 예고. 과거 참여정부 때도 이런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고비용 저성장 늪 빠져드는 한국 경제. 우리 경제 상황을 고비용 저성장 늪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한국은행이 2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성장률 얘기가 나오는데요. 2분기 성장률이 0.6%입니다. 1분기보다 0.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옆에 그래프가 있죠? 분기별 성장률이요, 내려가는 추세에 있군요. 그래서 고비용 저성장률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어제 저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50분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사단이 출발을 했죠. 특사 방북 전날 밤 50분간 최종 조율, 석 달 만에 통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50분간 꽤 긴 시간인데 어떤 얘기를 오갔을까요? 자, 일면 기사 쭉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 신문 보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어제 밤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트럼프 남북 정상회담 좋은 성과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 모습 사진까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한반도 평화 중대한 시점이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함께 가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아무래도 미국과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이죠. 이거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두 가지는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사를 하나 좀 더 볼까요? 대북특사단 오늘 방북 이미 출발한 걸로 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에 기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고요. 특사단 결과 나에게 알려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였습니다. 한미 정상 84일 만에 50분 통화. 자, 문재인 대통령은요, 방북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특사단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갑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당일 일정, 하루 일정으로 갑니다만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참 구구절 행사, 북한 정권 수립일입니다. 구구절 행사 준비에 바쁜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연 거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안 가는군요. 서열삼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대신 특사로 보내기로 했답니다. 지난달만 해도 과연 주석이 갈 것인가, 이 주석이 갈 것인가 놓고 가는 쪽에 무게가 실렸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자, 정은과 위원님. 사실 어제 통화 꽤 오랜만에 했고요. 그리고 50분, 물론 통역이 끼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30분 가까이 정상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어제 브리핑 내용에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소개가 안 됐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그 50분간 통화 중 공개되지 않은 어떤 내용, 과연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에 네. 50분이 작은 시간이 아니죠. 정상 간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특비기를 타고 대북 특사단이 평양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예. 출발하기 전에, 어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간의 통화는 저는 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특사단 파견을 놓고 이른바 이제 남남 갈등의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죠. 미국을 건너뛰고 예. 남북 간의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에 앞서서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에 초점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보수층에서의 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점을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우선 의미가 있고요. 문 대통령 어제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정책과 함께 예. 비핵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다.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같이 걸 간다. 분명히 했죠. 예. 그런 점에서 어떤 남쪽에서의 남남 갈등의 요소를 좀 희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북미 간에 또 미북 간에 이게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ICBM 발사장을 폐기를 했고 또 유해 소환까지 했단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미국에서 줄 수 있는 건 뭐냐? 평화 예를 들면 체제 안전이라든가 대가 분명히 어떤 국가 대 국가라는 존중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했을 때 과연 뭘 줄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게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북한 느낄 수 입장에서는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내부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뭔가 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종전선언, 자금이 들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아닌 종전선언, 선언적 의미라도 해달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은 상당히 높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쾌히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이 부딪히는 지점인 겁니다. 저는 어제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미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점을 갖고 가서 특사단이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런 카드. 그러면 너는 뭘 줄 것이냐. 리스트를 줄 것이냐. 진정한 어떤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이번 특사단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통화에서 미국 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확인하고 그걸 오늘 북한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북한에서 분명히 그걸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럼 계속 해줬을 경우 그럼 뭘 어떤 식으로 단계 조치가 뭐냐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남한까지도 압박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이죠. 배종호 교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방금 시진핑 주석 얘기를 기사로 봤는데요. 결국은 구구절에 안 갑니다. 특사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구구절 방북 불발 이 내용은 못 간 걸까요? 안 간 걸까요? 시진핑 주석이. 네, 시진핑 주석은 못 가는 것도 있고 결국 이제 못 가니까 안 가는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얘기해서 최근에 북미 협상에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이 배후에서 중국 탓이다.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중국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유엔과 미국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서 결국 이제 북한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 나오는데 중국이 뒷배경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이 탈출구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이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역 전쟁에서는 중국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경고의 발언을 시진핑 주석이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이 구구절에 방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구절에 방북하면은 이제 열병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김정은 국가위원장과 국무위원장과 같이 한다면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그건 안 하고 대신 이제 절충안을 선택한 게 전인대 서열 3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분을 보내면 역대 중국 측에서 보낸 서열은 5위였거든요. 그러니까 3위. 그러니까 최고위층을 보냄으로 인해서 북한에도 어느 정도 생색을 내고
또 미국에도 생색을 내는 그런 절충안을 선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안 가긴 안 가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에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고 보기도 하고 서열을 높여서 보냈으니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름째 두문불출입니다. 미국과 교착 상태에 있는 이후에 별다른 반응이 없거든요. 오늘 특사단이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과연 어떤 얘기를 들을까? 이 부분 역시 굉장히 관심사인데 아직은 뭐 모릅니다. 만나야지 뭐가 나올 거죠. 지금 만날지 말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기사는 뭐 이 정도 하고 정치 기사를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백서, 이른바 공공기관 친문 백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 많은 신문들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루 한 명꼴 공공기관의 캠코더 낙하산. 캠코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많이 언론에 등장했던 이름인데 또 한 1년여 만에 다시 등장을 했군요. 내용은 캠코더란 뜻은요. 대선 캠프의 캠, 코드 인사의 코, 더불어민주당의 더. 그래서 캠코더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줬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다 이런 뜻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어제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1,651명 중 365명이 친문 인사다. 그래서 22%나 된다. 의원 낙성자 취업 창구로 공공기관이 전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바른미래당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명은요. 단순 임원이 아닌 기관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죠. 여기 보면은 어제 바른미래당이 펴낸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340개 공공기관에서 임원 1,651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 중 365,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게 365명이랍니다. 그래서 22%를 차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한국당 쪽에 계신 이수희 변호사께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해찬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께서 이제 그 어제 대표 연설을 할 때 분단과 독재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뭐 비리와 관련된 아니면 이전의 그 관행들에 대해서 뭐 계속 그 청산을 하겠다. 근데 그 청산이 반대 진영에 대한 그리고 그 과거 정권에만 대한 얘기처럼 들렸는데 지금 보면은 자기 검열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반성도 없고. 이게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농공행상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뭐 권력의 속성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능력과 자질이 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과거 정권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서 본인들도 같은 행태를 한다는 거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비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슷한 비판? 계속 반복인데 저는 여기서 이 기사 중에 중요한 부분이 금융기관 쪽에 그 많이들 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뭐 심지어는 지금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관리본부장 그 인사에서도 청와대가 개입이 됐냐 안 됐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기관에까지도 이렇게 뭐 청와대 입김이 강하게 쏠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견제와 그리고 그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 자활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을 수 있다는 비판은 당연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좀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이 어제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이제 친문 백서다 이런 이름을 붙여갖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세요? 백서를 만든 거는 뭐 정부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기왕에 만들 백서, 정부 정치에 관련된 백서를 만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백서를 만든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이고요. 이제 공격만을 위한 백서가 아니었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선거 이후에 그 같은 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 그리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관장에 앉는다는 것 자체는
뭐 비판할 수만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인사들을 안 친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렇다고 해서 농공행상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다 앉혀서 전 정권하고 다 똑같다 이렇게 전부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좀 감안할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치권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서울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북한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네요.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 침팬지, 평양 호랑이 맞바꾸자. 침팬지는 서울, 호랑이는 평양. 근데 침팬지와 호랑이가 같은 급에서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동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럽니다. 자세히 보면요. 서울시 북한의 동식물 교류 제한, 경평축구 내년 2회 개최 조율 중. 일단 제안했는데 북측 공식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여기 있습니다. 서울시가 평양시와 서울대공원 침팬지와 평양중앙동물원의 시베리아 호랑이를 맞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럼 왜 맞바꾸려고 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두 동물원이 보유한 희귀 포유류의 맞교환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북측에 제안했다.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서로 남북이 좀 갖고 있자. 이런 측면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이 좋다고 할까요? 아니면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럴까요? 하여튼 굉장히 주목받는 기사여서 저희가 소개해봤습니다. 뭐 특별히 따로 논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침팬지와 호랑이가 근데 같은 격으로 바꿀 수 있는 동물인지는 약간 의아함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굳이 이제 제목을 서울 침팬지 평양 호랑이라고 바꿔서 그 침팬지하고 호랑이만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건 아닙니다. 동물원에 각각 그 소장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동물들을 일괄해서 바꾼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서로 교환의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명분은 이제 생물 다양성을 좀 남북이 갖자. 좋습니다.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이게 아마 어떤 시작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정치권 기사인데요. 무서운 단어들이 어제 국회에서 등장을 했어요. 악마, 세월호 선장. 세월호 선장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에 독설 퍼부은 한국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여기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잘못된 신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이다. 여기에 빠져들었다. 악마. 자, 그리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또 한 얘기인데요.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 튀어나와서는 안 될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정진석 의원은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악의 지표가 곧 만회되기 기다리는 세월호 선장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설이긴 독설이네요.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도대체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지금 잘못된 프레임에서. 왜 그런가? 그 주변에 뭐가 있든 간에 그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집단 세력, 이해관계, 그다음에 잘못된 신념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붙들려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일종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악마의 유혹이에요. 뭐에 걸렸는지 거의 지금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앞 순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문불출한다는데 두문불출은 아니고요. 어제 활동을 좀 했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좀 하나 더 보죠. 장하성 최저임금 인상률 놀랐다. 야당 무책임에 놀랐다. 서로 놀랐다고 하나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 돼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요 3일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요. 장 실장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나서야 이렇게 망가질 줄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할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정은갑 위원님.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도 그렇고요. 또 그렇다고 야당의 또 거친 독설 섞인 발언도 그렇고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야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당에 대해서 사실 각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전에는 남북 문제를 갖고 상당히 그 이슈화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라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그 비판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이라는 프레임 틀을 바꿔서 공격하는데 최근에 지금 뭐 한국당 등 야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어쨌든 간에 경제 지표, 통계상 지금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소재가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일부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상당히 비판적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뭐 자영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 어떤 소재가 없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당권 경쟁이 이미 시작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선명성 경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같은 요인 속에서 지금 이제 야당에 대한 경제정책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장하성 실장의 얼마 전 그 최저임금 인상률 놀랐다라는 것은 깜짝 놀랐다. 그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상당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스스로가 제3자 입장에서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 적합한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실장이 깜짝 놀랐으면 소상공인 여러분은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그 내각도 그렇고 청와대 참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가 높은 지지율 뒤에서 숨어 있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라 청와대에서 얘기하니까 좀 뭐 출연도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국민 설득이 아니라 좀 오히려 그 설화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장하성 실장의 발언과 그다음에 야당의 그 비판 발언 두 가지 좀 평가 좀 해주시죠. 물론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일방적인 이런 공격을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장하성 실장이 논란의 중심에 돼 있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되게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부총리와의 그 뭐 갈등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본인이 놀랐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질문을 받더라도 조금 다르게 순화돼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놀랐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하면 국민들이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놀라는 게 맞구나라고 이거 확신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럼 마치 최저임금이 굉장히 돌발적으로 결정되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다는 그 정책 결정자의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정제된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좀 순화된 완곡한 표현들을 조금 쓰시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 안타까움을 좀 표시해 주셨습니다. 요 기사도 있는데 요거까지 마저 보고 두 분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공기관 122곳 지방 이전 당정 협의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야당은요. 민의 수렴 안고 밀어붙이는 거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네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도 보시죠. 자, 이건 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공기업 이전 재점화 이해찬식 20년 집권 승부수인가 조선일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어 이전 논란 본격화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당시 이 대표는 총리였다. 본인이 그 당시 총리였다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MB 박정부 때는 이 공공기관 이전 속도가 더뎌졌습니다. 야당은 지금 뭐 반발하고 있고요. 뭐 국민
국면 전환하려는 꼼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대한 내용 과연 무엇일까요? 좀 더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에 세운 계획인데요. 그 당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5년 처음으로 발표됐고 2007년 이전 작업이 시작돼서 많은 기관들이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대상 기관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설정은 했으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해찬 대표는 그런 기관들도 지방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이해찬 대표의 발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네. 뭐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더 해야 된다? 아니다. 비효율적이라서 이전하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어제 그 화두를 던졌습니다. 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행정수도 예.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 그 충청도에 특히 이제 예. 이 세종시 주변에 예. 뭐 그 저 지가가 뭐 앙등하고 이런 예.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이 그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하면서 예. 과천이 뭐 공동화가 되네 예. 내지는 그 또 좋은 공공기관들은 각 지방마다 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지역 간의 갈등들도 예. 많았었죠. 하지만 뭐 선거로만 본다면 지역 민심으로만 본다면 득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는 이 이해찬 대표가 또 공공연하게 20년 집권 그렇죠.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 플랜 아니냐라는 이제 그 플랜과 지금 어제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연계된 것이다. 연계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정치공학적인 시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뭐 수도권과 지방의 이런 지역 격차라든가 또 지방의 이제 분권화 또 지방 발전은 뭐 당연히 이거는 그 과제이긴 한데 예. 문제는 이 가지 말아야 할 기관들도 있다는 거죠. 이제 효율성을 따져보면은. 그리고 또 그 공무원들이 그러면 예. 그 지방에 가서 사느냐. 예. 그건 아니고 집은 또 수도에다 두고 예. 수도권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외려 업무 효율성만 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이전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꼼꼼하게 챙겨봐야 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정말 정치공학적인 그런 시각에서 나온 승부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옳지 못하다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정우 교수님. 저는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은 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점점 더 심각하지 벌어지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벌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격차는 결국은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는 국민 통합도 어렵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특정 정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태껏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은 현재 128곳이 대상인데 네.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곳이 6곳이고 지금 122개는 전혀 계획이 없다. 예. 따라서 이것을 당초 법에 따라서 예. 약속을 지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국가 현실과 예. 생각해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제 수도권은 물론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예. 지방은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가 5만 8천 개가 지역에서 창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도 또 심각한 게 지금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현재 이제 국세 배분이 8대 2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방 재정은 너무 갈수록 열악하니까 예. 지방 재정도 앞으로는 7대 3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 6대 4 정도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 자치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예. 그런데 이거 저는 이제 특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앞으로 어떤 정부,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분명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듯 합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고 앞둔 MB 피고인 신문에서 한마디도 안 했다. 어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문을 위해 출석을 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했답니다. 질문에 답도 안 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검찰 질문만 50분간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변호인 말은요. MB 말 거짓이라는 검찰 더 신문 받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MB는요. 그간 다스 실소유주 관련해서 반박을 했는데 내일 공판에서 최후 진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어제 한마디도 안 한 MB. 어떤 의도였을까요? 물론 기사에 설명은 됐습니다만 다른 의도가 또 있을까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이 되게 오래 길었던 것과는 달리 3개월 만에 거의 지금 결심까지 왔거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고인 신문이 모든 그 피고인한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검찰 측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해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그겁니다. 지금 재판이 불공정한 정치 재판이고 내가 굳이 여기서 열심히 법적으로 다퉈봐야 나의 형량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 등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해버린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질문에 답할 이유가 없다. 그 내일 중요한 공판이 열리죠? 그렇죠. 이제 내일 이제 최후 진술의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요. 이제 그 변호사도 최후의 변론을 할 거고 본인도 마지막 입장을 정리한 얘기를 지금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을 텐데 이제 그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정치 재판이고 이게 뭐 이런 역사들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취지가 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재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식의 내용도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검찰의 구형이죠, 내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임하는 전략이 상당히 혼선을 빚은 것 같아요. 혼선이요?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정치 재판이라면서 이 모든 재판을 다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하고 MB는 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판 자체는 좀 부정을 안 하면서 그 안에서 좀 다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재판에서 뭔가 승부를 내자. 그렇죠. 재판에서 승부를 내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엄청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조차도 다스 전 김성우 사장 같은 경우도 MB에 지시받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증언을 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본인이 법정에서 법적으로 다퉈서 이길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묵비권 전략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지고 판단이 바뀌었다. 그런 걸 좀 상징하는 어제 모습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기사는 새록새록 계속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양승태 대법 상고법원 추진위에 3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 대법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이랍니다.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소액 인출한 뒤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 줬다가 다시 받은 겁니다.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는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예산 약 3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일선 법원에 약 2억 7천만 원 정도를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요, 이 돈을 받은 일선 법원은 소액 현금으로 분할돼 전액 인출된 뒤 다시 법원 행정처 직원에게 넘어갔다.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해서 한 3억가량 돈을 확보했다? 어디서 쓰려고 이 돈을 확보한 걸까요? 아무튼 검찰 쪽에서 이런 정황을 잡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혹이다.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 여기도 양승태 대법. 제목이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박근혜 리프팅 성형의 특허 분쟁 소송을 도왔다. 이건 또 뭡니까? 상고법원 설치 청와대 협조 얻으려 유출 금지된 자료를 제공했답니다. 이 특허 분쟁 소송에. 그럼 대법원이요. 이게 어떻게 변호인 역할을 해준 겁니까? 뭡니까?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 초 법원 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박채윤 씨 부부의
리프팅실 기술 특허권 소송 자료를 특허 법원에서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입니다. 정우갑 위원님.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의혹입니다. 아직은. 그러나 의혹만으로도 굉장히 좀 놀랄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사실이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끄럽고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죠. 그 민주주의에서 법원이라는 것은 특히 대법원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대법원은요. 그 재판 거래 의혹에 이어서 이게 마치 무슨 비리 기업들 비자금 조성하듯이 뭐 현금 인출기에서 해서 상납했다라는 그런 얘기들 정황들이 흘러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국민들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을 겁니다. 이게 진짜 맞겠느냐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특허 분쟁 소송까지 뭐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인데 어쨌든 말이죠. 이번 기회에 정말 그 법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실질적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랬다면은 국민들의 불신 이걸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 좀 물증으로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묻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법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행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조대인 변호사 차례대로 의견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선 판사들께서도 이제 그 사석에서 만나 얘기 들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 내용까지도 재판의 결론까지도 그러면 좌지우지한 거냐 이게 바뀐 거냐. 근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이 위에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런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생색내기용으로 쓴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나오는 이 보도들을 봐서는 재판 내용 자체도 뭐 법원 행정처라든가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 통제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되기 지금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 내용이라면 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청와대 전달했다. 그렇다면은 이미 재판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뭔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그 담당 재판부에게 뭐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압력을 행사했냐. 이거는 또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정말 그 재판부에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사법부가 완전히 썩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가 아니냐. 저는 그 또 일선 판사들께서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는. 여러 가지로 사법부의 신뢰가 깨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저 기소가 어떻게 되고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사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기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됐을 때 그 재판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께서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또 하나의 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조대진 변호사. 변호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왜 가끔씩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오는지를 이제는 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재판부들을 그렇게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 합리적인 재판부, 제가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재판부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의심을 사게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이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만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이 당시에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들 불법적인 행동을 관여했던 법관들이 있다면 전부 다 저는 면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만 최종 책임자라고 해서 벗어나면 나머지 판사들은 관여를 했지만 다시 또 재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했던 그 재판들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 관련된 그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도 전부 다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불신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법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법원에서 비자금을 만듭니까? 본인들이 기업이 비자금 만든 거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판단 주체 아닙니까? 정말 반성해야 되는. 이 기사 내용대로면 이 비자금을 만드는 방법이요. 내려보냈다 다시 이걸 뽑아서 다시 올려보내.
근데 수법이요. 근데 의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예. 있지만 검찰은 솔직히 지금 예. 법원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돈을 소위 말하면 세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정황들에 관련 문건들이 지금 발견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문건이 나왔다면 사실상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예.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느냐 그리고 예. 관련자 책임자들의 범위를 정하는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이지 이게 정말 그랬을까? 요 단계는 이미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명을 할까요? 배종호 교수님. 저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둠의 지도자라는 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예. 구성원들을 돈과 예. 자리로 다 통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외부하고는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법원장 역사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대법원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자금 만드는 수법도 기업에서 비자금 만드는 거와 똑같이 공보 비용으로 지방법원 내려보냈다가 다시 올려받는. 그럼 그걸 다시 어디다 썼습니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내부 판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경력금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부패한 게 아니고 조직 전체를 부패로 몰아가는 엄청난 그런 씻을 수 없는 죄가를 저질렀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영장 발부 주체가 법원이다 보니까 법원입니다. 영장을 청구하니까 계속 기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큰 기본이 뭐냐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인데 지금 범죄 혐의가 증거에 의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되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혐의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하지 말고 이러면 더 국민의 분노만 커지니까 최대한 영장을 발부를 해서 정당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여기 비자금 얘기하고 지금 특허 소송에 뭐 관련 자료를 건넸다는 의혹이 있다는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상고법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에 왜 그토록 관심을 보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사법부가 힘이 세지는 거다. 또 그런 이제 상고법원의 그 합당한 자리들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자리가 늘어났다. 근데 이 상고법원 추진에 제일 발목이 됐던 것이 검찰이었어요. 검찰도 그러면 우리는 상고법원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그런 조직을 하나 더 달라. 또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상고법원 추진하는데 그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상고법원에 매달렸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상고법원은 결국 법원이 더 힘이 커지는 계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상고법원 얘기와 관련해서 사실 대법원이 너무 일이 많아서 대법관들이 다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대법관 숫자를 좀 늘리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조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왜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은 좀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응급실 폭행 사범 구속 수사한다. 최근에 응급실 폭행이 꽤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무려 800건 넘게 벌어졌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라네요. 응급실에 가서 왜 의사들하고 간호사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그래서 경찰이요. 공무집행 방해죄 수준으로 엄벌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벌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한테 왜 주먹을 휘두릅니까? 가서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일단 사진을 보시면요. 개펄이 아닙니다. 공항입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인데요. 태풍 제비가 덮쳐서 공항이 이 모습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바닷가 쪽에 무슨 토사물부터 시작해서 흙까지 덮쳤습니다. 공항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태풍 제비 무섭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시죠. 그렇다면 얼마나 강한 태풍일까요?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보시면요. 맨 아래 배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고기잡이 배 아니면 요트 정도 수준이지만 이 파도와 배를 보면요. 단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태풍이었는지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풍이 몰아쳐서 간사이 공항이 저렇게 바뀌었군요.
다음 사진 또 보죠. 반면에요. 어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비되네요. 옆 나라인데. 우리는요. 가을 분위기 물씬 납니다.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강시민공원 모습인데요. 구름이 꼈지만 아주 화창한 날씨 그리고 해바라기 모습도 활짝 폈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지만 진짜 날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사진 간단히 좀 훑어봤습니다. 다음 기사 좀 이어가도록 해보죠. 최근에 우리 아이돌 그룹 BTS 관련 기사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조선일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속 아시안 감초조연에서 감동 주연이 되다. 오, 뭡니까? 미국 영화계에서 아시아계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감독, 배우 모두 동양계로 채운 크레이지. 작품 이름입니다. 3주째 미국 흥행 1위를 하고 있답니다. 오,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국계 작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연은 백인만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양계 주인공을 관철시켰답니다. 여기 있네요. 이분이랍니다. 동양계 주인공. 그리고요. 인구 구매력이 늘면서 역할이 변화. 영어 못하는 괴짜 이미지를 이미 벗어났다. 영어도 능통하다 배우들이. 그래서 아시아계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정호 교수님.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떤 변화가 또 느껴지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과거에 헐리우드 영화 하면은 예. 백인 중심의 예. 영화. 그리고 이제 멋진 백인 그리고 금발의 여인이 예. 주연인 그런 영화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또 미국 제일주의, 예. 미국 문화를 반영하는 예.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동양인이 주연으로 예. 감초에서 예. 이런 게 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왜, 동양인 그 주인공이 멋있게 묘사가 됩니다. 아주 근사하게. 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예. 결국은 돈하고 직결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동양인들의 구매력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미국이 단지 이제 미국 시장만 겨냥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예. 이렇게 이제 동양인들을 캐스팅해서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의 관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예. 구매력 분석을 보니까 예. 2000년도 이후에 예. 아시안 그 구매력이 257%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오, 급증이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예. 미국 전체 증가율은 예. 97%니까 아. 한 3배 정도. 예.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캐스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 문화계 쪽에도 돈의 힘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화 쪽 관련하면요. 최근에 논란이 병역 특례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많은 신문들이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위 선양 기준 모호하다. 고무줄 병역 특례다. 그때 달라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아 경기 금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그때 달랐습니까? 보면요. 45년 전 특례법 만들어 도입했는데 선발 비리 때마다 시비가 불거지고요. 여론 따라 월드컵을 해줬다가 야구를 해줬다가 다시 안 해줬다가 이렇게 예외가 반복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원칙이 무너져 병역제도 신뢰가 추락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도 개선 국민지에 모아야 한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아예 병역 특례를 폐지해야 되냐, 확대해야 되냐 이 논란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우갑 위원님, 단적인 예로 바둑의 경우요. 과거에는 예술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병역 문제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체육으로 또 분류가 되면서 아시아 게임 같은 데서 1등 안 하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옵니다. 그렇죠. 원칙과 기준이 이제 매번 좀 흔들리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히 이제 지금 부딪히는데 저는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을 넘어서 사실은 폐지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폐지.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위 선양이라는 건 그 어떤 목적을 두고서 병역 특례가 처음에 시작됐는데 지금의 국위 선양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스포츠,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산업 활동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나이를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병역 의무화의 그 신성시를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는
그 어떤 그 병역을 누구나 부담해야 되는 의무성을 두고선 놓고 볼 때는 그것도 또 좀 모순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고 우리가 툭하면 뭐 특례 또 특별법을 얘기합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특별법도 어떤 대상에 대한 보면은 어떤 응징적인 차원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예외성을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의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있는 것이고 충족을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떤 특별히 예외 조항을 남발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사회의 어떤 건강성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이요. 보통 법으로 다 적용이 돼야지 자꾸 특례법 만들면은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보통 법으로 좀 뭔가 좀 해결되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화 관련 기사인데요. 국제 뉴스기도 합니다. 사진부터 보시죠.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가 났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화재의 결과가 이 모습입니다. 지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 있는 문화재 2천만 점이 넘는데 90% 이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불에. 자, 그러자 브라질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브라질이 불탔다. 민심 폭발. 만성적인 경제난에 고통받는 국민, 무능, 부패한 정부, 규탄, 도화선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 축소로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왔다. 이 화재를 더욱더 안타깝게 만든 거는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브라질 굉장히 큰 나라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거 하나 관리를 못할 정도로 나라가 그렇게 된 겁니까? 여기에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분노, 브라질에서 일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옆에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프로레슬링 거목 하늘의 링으로 이광표 프로레슬러 별세했습니다. 향년 64세입니다. 1980년대 한국 레슬링의 중흥을 이끄는 분이고요. 이분은요. 프로레슬링이 쇼다 이런 비판에 절대 쇼가 아니다. 내 프로레슬링이 진짜다면서 그거를 몸으로 보여주려 애쓴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별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한국 프로레슬링의 전설 이광표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2013년 담도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차례 수술을 했지만 최근 암이 재발했고 다시 투병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광표 씨는 박치기왕 김일 선생의 첫 제자였는데요. 1975년 프로레슬러로 데뷔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최고의 스타로 활약했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종합격투기 출신 밥셉 선수와 경기를 벌여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2015년 건강 악화로 프로레슬링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이광표 씨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배려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과거 개그맨 이동우 씨에게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수술 중 잘못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시 모든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며 눈은 이동우 씨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이동우 씨는 당시 선생님의 뜻은 정말 감사하지만 선생님의 쾌유를 기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동우 씨는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었는데요. 현재 의학기술론 망막 이식을 해도 회복이 어려운 데다 특정인을 지정한 안구 이식은 불가능하기에 수술이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제가 챔피언했을 때나 평상에 있을 때나 정말 여러분의 뜨겁고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받은 여러분의 사랑 가슴속 깊이, 제 뼛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수술을 이제 3번 했습니다. 3번 2번 끝나고 또 이제 그 대장 복귀 수술을 해가지고 또 3번을 했는데 한 40kg가 빠졌어요. 몸에 이제 있는 근육은 다 빠졌어요. 근육이.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봐도 이제 외수하고 거울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갑 위원님, 이왕표 선수 기억나시죠? 그럼요. 활약한 상. 중장년층에는 상당히 그 많은 기쁨을 주고 또 뭐 슬프고 같이 울고 프로레슬러가 그 당시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참 큰 인기였어요. 그렇죠. 큰 인기를 누렸던 거고 대표적으로 또 이왕표 선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프로의 정신을 몸소 자기가 실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리얼한 그 프로레슬러를 보여주면서 더구나 박치기왕 김일 선수의 제자. 그렇죠. 일기 제자죠. 그러면서 상당히 부흥을 이끌었는데 좀 안타깝죠. 네. 지금 뭐 별세 이후에도 장기 기증 이런 얘기해서 참 좋은 일을 계속 별세 이후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기사인데요. 구체적으로 집값 얘기입니다. 계속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얘기가. 쉼 없이 뛰는 서울 집값. 그때 집 샀어야 했는데 상대적 박탈감에 가정불화, 우울증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 기사가 전하고 있네요. 그럼 어떤 현상일까요? 6억대 아파트 구입 미룬 신혼부부 2년 만에 10억. 영영 못 살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 그러고요. 경기도 고주 20대 대기업 직원 맞선 자리에서 서울에 집 없다고 퇴짜를 받았어요. 퇴짜 놓으신 분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특히 집 없는 3040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은 다른 세대보다 심하다. 지출은 많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라 집을 영영 사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불화, 개인적으로는 우울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매일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 잡으려 서울권 일부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한다.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추석 전 14곳 추가 지정할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에까지 집을 질 가능성이 있다. 그린벨트는요. 후손을 위해 아껴두는 땅 아닙니까 원래? 근데 지금 이거를 쓴다. 이 부분도 꽤 논란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른 기사,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그럼 그린벨트를 풀면 어디가 될까? 이것도 관심사긴 합니다. 강남, 서초, 은평 이렇게 아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나, 거론이 되고 있나 봅니다. 역세권 대로변엔 아파트 짓기 쉬워진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대책. 부동산 양도세 면제 기준을요. 실거주 기준이 있는데 그걸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 과연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집값. 자, 이런 그린벨트 해제, 양도세 면제 기준 강화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로? 지금 뭐 잡을 것을 기대는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만만치 않고요. 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태껏 단속, 규제 위주에서 앞으로는 또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향은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정부의 정책이 추격전을 펼쳐는 듯한 그런 것보다는 좀 추격전. 선제적으로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따라가는 거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세금을 강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팔으라 했는데 또 똘똘한 집 한 채에 몰리니까 이제 또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계속 제가 볼 때 이제 추격전 양상인데 그러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흔들림 없이 가야지만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왜냐?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리전 아닙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기사를 봤지만은 집값이 계속 올리니까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가정 불화가 있답니다. 많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흔들림 없이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무릎 호소, 무릎을 꿇고 호소란 겁니다. 무릎 호소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던 서울 강서 특수학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문마다 평가가 좀 다릅니다. 신문 대 신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신문 대 신문, 강서 특수학교 문제입니다. 경향신문은요, 무릎 호소 1년, 오해 갈등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한국일보는요, 특수학교 대가로 빗바랜 합의문이 나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시죠.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무릎 호소 1년, 강서 특교학교 설립 합의했다. 서울교육감 지역구 의원 비대위원장 오해 갈등 해소. 내년 2학기 개교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한방병원 건립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강서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동호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이 세 분이 어제 합의를 했는데요. 핵심은요,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계획대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짓되 앞으로 주변 학교가 통폐합돼 새 부지가 나오면 시교육청이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해 갈등이 해소됐다. 좋은 합의인 것 같다. 이런 평가입니다. 반면에 한국일보는요, 빗바랜 합의문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불필요한 합의 성사위에 민원을 수용했다. 그리고 장애 학부모 찬성 주민 제외를 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교육청이 앞장서서 포기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써 서진학교 설립의 절차적 정당성은 강해졌지만 시교육청이 반대 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한방병원 건립 협조 등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했다는 점에선 논란이 적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 평가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주민 설명회에서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여기에 특수학교를 좀 세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 뭐 영상과 사진이 나오면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강서 주민들에 대해서 그 비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그 뭐 마곡지구 이런 게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 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공진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부지가 생긴 거예요. 빈 그러니까 공간이 학교가 생기니까. 없어지니까 땅이 나온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강서구 주민들 중에서는 이제 여기가 허준 선생이 태어난 곳이라 지역 특성을 살려서 그러면 한방병원을 지어보자라는 요구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이제 서울교육청에서는 이 특수학교가 많이 모자라니까 서울에 여기 이제 그 초등학교 부지니까 여기다 그럼 특수학교를 세우겠다. 이런 요구가 서로 이제 그 아주 큰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특수학교를 기피 시설 뭐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뭐 그 주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 님비 현상까지도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그 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한방병원은 나중에 그러면 학교들 통폐합되면서 부지가 생기면 한방병원을 최우선 해서 짓는다고 서울교육청에 이제 양보를 한 거고 그리고 그 공진초등학교 부지에는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대신 이제 주민복합시설도 그럼 같이 좀 만들자라고 해서 그러면 이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냐 이런 대가를 주게 그런 이제 비판을 지금 한국일보에서는 한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적인 그 주민들의 요구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타협안이 됐던 거는 아닌가. 그것도 좋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뭐 맞다 틀리다 말하기 좀 어렵네요. 조대진 변호사. 현실적인 합의를 해서 갈등을 푼 것이다. 아니다. 빗바랜 합의다. 이렇게 좀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뭐 그 교육감이 그냥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마치 대가로 주는 듯이 이렇게 한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분들이 공약 만드실 때 지역 주민들의 그 요구도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뭐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의 자녀, 다른 자녀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피시설이라고
조금 깊이 하지 마시고 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좀 마음 큰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넓고 크게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정우가 위원님. 저는 빛바랜 합의문이라는 그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저는 이게 우리 사회 성숙도의 지표로 봤는데요. 사실 장애라는 것이 특정인만이 아니라 대부분 후천적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거든요.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기피세로 해가지고 거부하고 반대한다? 그거는 국가의 어떤 성숙도, 어떤 사회 성숙도 부분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논의 구조가 있었고 했는데 이거를 많이 대가성을 주고 뭐 병원을 설립하니까 해준다. 그러면 이 무릎 꿇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애학교가 정말 기피시설이 이미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 설립하려면은 똑같이 그 이상의 뭔가 대가를 요구할 텐데.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다고 내가. 그러면 국가가 있고 왜 있고 법이 왜 있습니까? 이런 걸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무슨 바트 주고받듯이 이걸 해준 거 한다? 장애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분이 터질 일이죠. 알겠습니다. 배정호 교수님. 네,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고 그게 좋은 사회거든요. 근데 이번 결론을 보면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나빠요. 하나는 이 장애 아들을 오히려 배척했다. 기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위원장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서명을 했다. 합의의 주체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칫 이런 게 대가로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사회적 풍조, 잘못된 풍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만듭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는데 해결은 일단 되긴 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